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먼지처럼 마음 한구석에 늘 걸려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쌓인 무거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중심에는 약 2500년 전 중국의 현인 노자가 남긴 도덕경이 있습니다. 도덕경 44장에서는 집착과 근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을 현대의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근심은 집착에서 생긴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오늘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등을 기대셔도 좋고, 누워 계시다면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볼까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잠시 멈추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떠신가요?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함께 집착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집착의 뜻을 생각해봅니다. 집착. 이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무겁습니다. 집은 잡을 집주이고 착은 붙을 창자입니다. 무언가를 꽉 잡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집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물건에게, 생각에게, 과거에게, 미래에게. 그리고 그 집착이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집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집착이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내 건강이 내 뜻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내 돈이 내 뜻대로 늘어야 한다. 내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집착입니다. 문제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있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면 속상해집니다. 속상하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쌓이면 근심이 됩니다. 도덕경 44장의 요지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큰 대가를 치르고, 재물을 지나치게 쌓으면 크게 잃게 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근심이 줄어듭니다. 근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6가지 이야기. 우리 삶에서 집착이 일어나는 순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잠시 실제로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순간들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6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녀에 대한 집착. 김순애 씨는 올해 73살입니다.
슬아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요즘 가장 큰 걱정은 39살 된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손주 자랑을 하는데 김순애 씨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꼭 누군가 묻습니다. 아들은 아직이야?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김순애 씨는 틈만 나면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그때 더 엄하게 했어야 했나? 이러다 내가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하면 어쩌지? 아들에게 전화하면 자꾸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소개팅은 해봤어? 아들은 짜증을 냅니다.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 전화를 끊고 나면 서운합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걱정하는데. 김순애 씨의 마음, 이해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까요? 아들의 결혼은 결국 아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걱정해도 대신 결혼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김순애 씨를 힘들게 만드는 근심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조금만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 건강에 대한 집착. 박영수 씨는 올해 68살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니 몸 여기저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눈도 침침합니다. 얼마 전에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박영수 씨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혈압을 잽니다. 조금만 높게 나와도 불안합니다. 인터넷으로 고혈압 관련 글을 찾아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워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 뛰는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이러다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박영수 씨의 마음, 이해합니다. 건강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까요? 걱정한다고 혈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내 몸이 젊었을 때처럼 건강해야 한다. 이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조금만 쉬셔도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돈과 재정에 대한 집착. 이말자 씨는 올해 71살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고는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뿐입니다. 이말자 씨는 돈을 쓸 때마다 불안합니다. 이러다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이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요양원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마트에 가면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예전에는 사고 싶은 것 그냥 샀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삽니다. 손주들 용돈도 줄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도 있는데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말자 씨의 마음, 이해합니다. 노후의 돈 걱정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장 굶거나 길에나 앉을 상황은 아닙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돈이 충분해야 안심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도덕경 사상에서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최정숙 씨는 올해 70살입니다. 요즘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며느리와는 아직도 어색합니다. 얼마 전 손주 생일에 선물을 사갔는데 며느리 표정이 별로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안 사셔도 돼요. 우리가 사줄 거예요. 그 말이 며칠째 귓전에 맴돕니다. 내가 괜히 나선 건가?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손주한테도 뭐라고 했으려나?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괜히 아들 부부 사이에 끼는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수다도 떨고 좋았는데 요즘은 그것도 귀찮습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지 내 말은 안 들어. 최정숙 씨의 마음 이해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까요? 며느리도 친구도 각자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한 것은 정말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 관계가 항상 원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5번째 이야기, 체면과 과거에 대한 집착. 한동호 씨는 올해 75살입니다. 젊었을 때 중소기업 사장을 했습니다. 직원이 30명 넘었고 사업도 잘 됐습니다. 동네에서 한 사장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IMF 때 회사가 망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한동호 씨는 동창회에 안 나갑니다. 예전에 자기보다 못 살던 친구들이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만나면 비교가 됩니다. 저 친구는 손주들이 유학 갔다던데. 저 친구는 아직도 차를 몬다던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전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 거래만 안 했어도 후회가 밀려옵니다. 한동호 씨의 마음 이해합니다.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씁쓸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대접받아야 한다. 과거의 실수를 되돌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로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6번째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집착. 윤영희 씨는 올해 78살입니다.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습니다. 큰딸은 미국에, 아들은 서울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도 하고 경로당에도 가고. 그런데 문득문득 적막함이 찾아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고요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사람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봐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윤영희 씨의 마음 이해합니다. 외로움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이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것은 잊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바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여야 한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쉬셔도 됩니다. 6가지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까지 6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체면과 과거에 대한 집착, 외로움에 대한 집착. 어쩌면 이 중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없는 또 다른 집착을 안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착이든 그것이 깊어지면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근심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도덕경 44장의 요지에서 말하듯이 지나친 집착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방법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집착이 근심을 만드는가? 잠시 집착이 어떻게 근심으로 변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정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대. 집착은 기대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 저 사람은 이래야 해. 내 인생은 이래야 해. 이런 기대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기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어야 살아갈 힘이 나니까요. 문제는 그 기대가 너무 클 때, 그리고 그 기대에 집착할 때입니다. 두 번째 단계 비교. 기대가 생기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내 기대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가?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합니다. 내 건강과 예전 건강을 비교합니다. 내 재산과 남의 재산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모자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 단계 미련. 비교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미련이 생깁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달랐을 텐데. 왜 나만 이럴까? 어떻게든 바꿀 수 없을까? 미련은 과거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미련이 마음에 쌓입니다. 네 번째 단계 걱정. 미련이 쌓이면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착은 근심이 됩니다. 기대, 비교, 미련, 걱정. 이 흐름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반복되면 근심이 점점 깊어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것이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5가지 방법. 자, 이제 그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기대 낮추기. 집착의 시작이 기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낮추면 집착도 줄어듭니다. 기대를 낮추라고.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희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순애 씨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지요. 기대를 높게 가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은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야 해. 그래야 내가 행복해.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가 나고 걱정이 됩니다. 기대를 낮추면 이렇게 됩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아들 인생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나요? 기대를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그리고 그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해야 한다를 하면 좋겠다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 생각 멈추기. 집착에 빠지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러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럴 때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라고. 그게 되면 걱정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눈을 감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잠시 멈춥니다. 하나, 둘.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하나, 둘,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떠신가요?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잠시 걱정을 잊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생각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걱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실천 방법. 걱정이 밀려올 때 이 호흡법을 해보세요. 4초 들이쉬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기.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호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람 소리, 시계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또는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의자가 등을 받치는 느낌,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작은 행동 시작하기. 집착에 빠져 걱정만 하고 있으면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무언가 행동을 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말자 씨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많으셨지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을 하면 어떨까요? 가계부를 씁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숫자가 됩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여기서 조금 줄이면 되겠구나. 행동이 걱정을 줄여줍니다. 최정숙 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서먹해졌다고 걱정하셨지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바쁘지? 몸 건강히 챙겨. 한 줄이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지금 걱정되는 일에 대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해보세요. 5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메모 한 장. 그 작은 행동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방법, 관점 바꾸기.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집착에 빠지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왜 나는 이것이 없지? 왜 나는 저것을 못했지?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동호 씨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에 집착해서 지금이 초라하게 느껴지셨지요. 집착에 빠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사업은 실패했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어. 지금도 나쁘지 않아. 없는 것을 보면 집착이 생기지만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해집니다. 도덕경 사상에서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실천 방법. 오늘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는 무엇일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옷이 있어서 감사하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도 좋습니다. 감사한 것을 떠올리면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5번째 방법, 적어보기. 머릿속에만 있으면 생각이 뒤섞여서 복잡합니다. 하지만 글로 적으면 정리가 됩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또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도 좋습니다.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적어봅니다. 한 줄로 간단하게요. 예를 들어, 아들 결혼 문제, 건강검진 결과, 며느리와의 관계. 이렇게 적고 나면 집착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막연하게 마음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 3가지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다음 각 집착에 대해 한 가지씩 적어봅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아들 결혼 문제 안 하면 아들이 혼자 살겠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 건강검진 결과 안 좋으면 치료받으면 돼. 일단 결과를 봐야지. 며느리와의 관계 계속 서먹하면 그래도 아들은 내 아들이야. 천천히 풀면 돼. 이렇게 적으면 집착이 있을 수 있는 일로 바뀝니다. 집착은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에서 오지만 적어보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천 방법. 오늘 종이 한 장에 적어보세요.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까? 적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5가지 방법 정리. 지금까지 집착을 내려놓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기대 낮추기. 해야 한다를 하면 좋겠다로 바꾸기. 둘, 생각 멈추기. 호흡에 집중해서 꼬리 무는 생각 끊기. 셋, 작은 행동 시작하기. 걱정하는 시간을 행동하는 시간으로 바꾸기. 넷, 관점 바꾸기. 없는 것보다 있는 것 보기. 5, 적어보기. 막연한 집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이 5가지를 모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만 해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해보세요. 조금씩, 천천히. 오늘 배운 것 정리.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덕경 44장의 요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근심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이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건강이 내 뜻대로, 돈이 내 뜻대로, 관계가 내 뜻대로. 이런 집착이 있으면 뜻대로 안 될 때 근심이 생깁니다. 기대하고, 비교하고, 미련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이 흐름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생각을 멈추고, 작은 행동을 하고, 관점을 바꾸고, 적어보기. 이 방법들이 집착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착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집착이 올라올 때, 아, 내가 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집착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하루 실천법. 내일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낮에 걱정이 생기면 지금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 보세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이 줄어듭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떠올려 보세요. 있는 것에 집중하면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침, 안 되어도 괜찮다. 낮, 집착하고 있구나. 저녁, 감사한 것 3가지 간단하지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 떠올리면 좋은 한 문장.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흐르는 대로 살아간다. 집착하지 않는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루를 흘러가듯 살면 됩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는 대로. 노자가 말한 자연의 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흐르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편안한 삶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5문장. 이제 정말 마무리입니다. 이 5문장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언제든 집착이 찾아올 때 떠올려 보세요.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 둘.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내려놓은 것이다. 셋.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넷.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을 산다. 다섯.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온다. 괜찮다. 이 5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그것 하나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에필로그 마음에 붙이는 글.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덕경 44장의 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심은 집착에서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대를 낮추고, 생각을 멈추고, 작은 행동을 하고, 관점을 바꾸고, 적어보기. 이 방법들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 집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가 쌓였습니다. 그 지혜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심은 집착에서 생긴다. 도덕경 44장 요지. 오늘 이야기에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해주세요. 내일은 더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